남북 간 최고조 긴장감 속에 고위급 채널까지 가동시키며 과연 남북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네, 비공개로 장시간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남과 북의 고위급 접촉. 과연 어떤 부분을 주목해봐야 하는지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장과 남광규 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소 교수 이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흘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일단 어디에 있을까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막혀 있을까요? 우선 뭐 이 첨예하게 지금 딱 그 접점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는 명확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북측에서는 우선적으로 확성기 내려라 하는 이런 요구가 지금 딱 그 어떤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기대를 갖는 것은 어쨌든 지금 뭐 3, 40시간 이상씩 네 사람이 그것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장시간 대화를 쭉 했다는 것 자체 판을 깨지 않는 데는 양측의 어떤 의지가 지금 실려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합의를 도출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엿보인다는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신호 이런 측면에서는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라도 이 절충이 도저히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다소 그 이제 비관적인 그런 전망도 보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조금 그 이 합의를 위해서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 지금 이 위기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위기 국면의 시작을 어떻게 보느냐에 이제 양쪽이 너무 틀리죠. 우리는 이제 북한의 대북 지뢰 도발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이게 합의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북한의 입장은 우리의 대북 방송을 재개한 건 여기서부터 위기 국면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답은 나와 있죠. 이제 이 지뢰 도발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북한이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뭐 3일 밤을 넘기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양측이 어떻게 하든 간에 뭔가 좀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뭐 안 될 수도 있고 또 나오더라도 그 내용이 과연 얼마만큼 충실도를 갖고 있는가 했을 때는 나오더라도 사실 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밖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서로 합의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답은 좀 쉽죠. 왜냐하면 이 국면이 나오게 된 원인이 뭐냐를 알게 되면 뭐 답은 너무나 쉽게 나오죠. 그래서 북한의 지뢰 도발이 없었더라면은 이번 사태가 이번 회담이 열릴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 정리가 돼야만이 이 회담은 그대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 있는 회담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추가적인 어떤 남북 대화나 남북 관계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쾌하게 안 나오게 되면은 설사 합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앞으로의 장래를 가지고 낙관할 수 없는 또다시 어떤 그 남북 관계의 과거의 패턴이 또 재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다분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입장에서 한치 양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뭐 무조건적인 사과를 일단 받아내야 어느 정도 다음 단계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양보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묶여 있어요. 구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이 사안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가 오늘 아마 대통령의 어떤 거기서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요구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우리의 뭐 요구 조건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은 어려울 겁니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양보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타협하기가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결국 공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대화의 절박한 편이 우리보다는 북한 쪽이 지금 대화에 사실은 사건을 그렇게
만들었고 네네. 원인 제공을 했고 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을 했는데 우리 대응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뭐 조금 약화되는 그런 일부의 평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절묘한 그런 이 확성기 카드를 꺼냈고 그다음에 응성한 포격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호하면서도 사실은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주 절제된 대응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뭐 더 이상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대화를 통해서 풀고자 하는 것이 사실상 첫날 우리가 사격을 하기도 전에 네. 그 두 통의 전통문 첫 번째 김양근이 우리 그 김관지 실장 앞으로 보냈던 소위 뭐 사태를 수습하고 출로를 열기 위해서 관계 개선을 할 그런 용의가 있다라고 네. 하는 그것이 사실은 북한의 속내를 내밀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북측에서는 김정은으로부터 확성기 방송을 빨리 중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그 나름대로 시나리오로 갖고 쭉 일련의 과정을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대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박 대통령이 대북 원칙론을 굉장히 고수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북 원칙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당했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뭐 원칙론이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칙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찌 보면 주관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기가 정한 어떤 기준에 맞춰야지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예,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원칙은 주관적인 원칙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칙. 삼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타결되어야 한다 하는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자꾸 뭐 여러 번 반복되어지지만은 이게 시작된 것이 우리 군에 대한 북한의 어떤 지뢰 도발이죠. 그게 됐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정이죠. 또 그 사실에 대한 책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확인과 그 확인에 따른 그 합당한 어떤 그 행동. 이걸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제가 봐가지고 좀 너무 좀 나간 표현이 아닌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게부터 시작되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신뢰 프로세스를 처음 취임 초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바로 그런 하나의 그 주춧돌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계단, 벽돌이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나머지 건물이 지어져봤자 그거는 사상 누각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조치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 프로세스의 시작은 그 신뢰 프로세스의 바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안보 위기로 봐서는 크게 두 번째 아닙니까? 첫 네. 번째가 이제 취임하던 재작년 2013년도 취임하자마자 이 기르줄부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그때 이 뭐 개성공단 철수를 협박하면서 사실은 뭐 이 정전협정도 무시를 한다. 네. 김영철이가 스스로 밝히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관되고 어떻게 보면은 단호한 정부의 입장을 그때 사실은 보였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북측이 사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판정성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이 다시 정의치가 되었고 이번에도 북한이 도발은 했지만은 그다음에 대응했던 우리의 그 대응 자세와 대응 수위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탄탄해졌고 더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한 그런 원칙을 현재까지 쭉 견지를 했고 그것이 오늘 아마 11시에 그 대통령께서 수석 회의를 네. 하면서도 다시 한번 국민들과 어떻게 보면 북쪽에게 우리는 또는 나는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던진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보내드렸는데 네. 우리 2030 세대 안보관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선적에 전역을 앞둔 군인들이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예, 이거 참 큰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걸 대북 하는 데서 큰 힘이 된 자산이 되었던 부분들이 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치 단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줬다는 부분 또 그중에서 우리 젊은 층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 안보에 대해 가지고 나섰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죠. 이 시작은 사실 이제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그때 이미 사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좀 북한의 어떤 실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어떤 안보 현실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인식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북한의 지뢰 도발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그 젊은 병사 2명이 그 네. 하반신이 이 참 불구가 잘 되는 나갔죠. 네. 이런 정말 같은 그 또래 나이로서는 차마 이게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 차이 있는데 네. 북한이 거기에다가 더 한술 떠가지고 이것이 나만의 자작극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거꾸로 포를 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젊은이들이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이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강하게 이번에 또 결집되어지고 있고 또 국가 만약에 비상시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뭐 북한에서는 100만 명이 뭐 서명했다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체제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은 그 안에서는 소외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그런 또 부분 중에 또 외적인 요인은 좀 사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천안함 영화 그것도 우리 젊은들에게 연평해전 예. 그것도 우리 젊은들에게 상당히 그 안보의식이나 그 지금 북한의 어떤 그거 가지고 좀 다시 볼 수 있는 그인데 그 이어가지고 이런 현실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국가 안보에 대한 의지가 이번에 아주 강하게 애국적으로 나타낸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 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5년 전에 있었던 이제 천안함 사태와 지금 이번 사태를 갖다가 우리가 눈여겨 본다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뭐 자작극이다, 음모론이다 해가지고 네.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SNS에서 아주 루머들이 많이 떠돌았어요. 안 좋은 것이 많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 이 지뢰 폭발과 그다음에 포격 도발을 이어서 이런 것들은 뭐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었고 여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사실은 결집. 물론 뭐 일부 네. 정치인들이 조금 이탈된 그런 발언하긴 했지만 이거 전반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오래간만에 국론이 하나로 결집되어서 그것이 사실은 대통령이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아마 김관진 그 안보실장도 협상에 임하는 힘이 아마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네, 지금 3일 넘어가는 이 상황까지도 계속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좀 그 결과를 좀 예측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라는 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합의 결과이겠지만 만약에 하나 이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유감만을 표현을 하고 우리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없게 끝나는 게 아닐까요? 뭐 북한이 그 뭐 정식 사과를 북한이 한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죠. 없죠. 우리가 네. 그 사과로 해석하는 것이 유감이다. 뭐 아니면 남북 간에 서로 뭐 하자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죠. 네. 뭐 우리가 과거에 그 미르나 도깨 만행이 돼 가지고 뭐 김일성이가 뭐 사과때 121 침투해야 된다. 그거는 네네. 뭐 사적으로 물론 최고 지도자지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사과로 안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사과가 나오면 아마 공식적으로 첫 사과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유감이다. 아니면 뭐 남북 사이에 어떤 서로의 어떤 걸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 회의는 실패하는 회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유감 정도 표명했을 때 우리 정부가 그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글쎄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적어도 오늘 최소한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볼 때 우리 마지노선이 아닌가. 네네. 예? 그것은 뭐 특히 이제 그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남북 접촉 합의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 논의 중이며 네. 그러나 북의 사과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고 물러설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는 우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그 정부의 강한 메시지 이를테면은 이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는 완전히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두루뭉실한 유감 표현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나중에 좀 추후에 이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좀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그건 뭐 그렇게 되면 이번 회담이나 이번 국면이 의미가 없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뭐 김정은이 뭐
모르거나 굴러가나 해요.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의도가 관철되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건 뭐 우리가 먼저 우리 학상 방송기를 끊고 추후에 어떤 결과를 지켜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의도대로 뭐 이것저것을 자기가 북한에서는 다 정말 뭐 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은 총살 내지는 처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대한민국에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적어도 안 통하는 것을 2013년도에 한번 보여줬고 네. 이번에 다시 한번 각인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남북 관계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회담이 길고 정 안 되면 사실 뭐 결렬된 한이 있더라도 두루뭉실하고 과거와 같은 이런 반복된 패턴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보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확실히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첫날에도 그랬고 여러 차례 이 접촉이 정회가 됐는데 이게 김정은이 정확한 재가를 내릴 때까지 그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네. 측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정회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정상회담급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렇죠. 뭐 어차피 최고 특히 안보 분야에서 최고 책임자들이 이제 대리해서 이제 회담이 아니고 엄밀하게 아직은 접촉이니까 네네. 접촉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양 지도자의 의중을 반영한다라고 볼 때 간접적으로 지금 남북 정상이 지금 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서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네, 하실 말씀 지금 뭐 있으십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네. 김정은의 의중을 가장 그러니까 김정은의 복심 또 속내 이런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황병서 그리고 또 대남 전략과 오랫동안 남북 관계에 몸담았던 김양건 두 사람이 아무래도 북한의 지금의 현재를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김관진 실장 또 홍영표 장관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 전반뿐만 아니고 안보 문제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께 항상 이렇게 건의드리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이 대화의 어떤 그 뭐랄까 격과 상대는 아주 좋은 기회다. 어쩌면 뭐 대화가 정 안 돼서 결렬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렇게 그 책임 있는 사람이 만나서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남북 관계를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 사실 이번 사안은 이제 그 군사적 사안으로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군사 안보적인 위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회담의 효율성 결과가 좀 일찍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2+2 회담보다 1+1 그러니까 우리 그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 우리는 이제 뭐 김관진 실장, 북한의 황병서 총장 이 두 사람이 만났더라면은 뭐 가부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결과는 나왔지 않았을까. 여기에 사실 그 김양건이 들어오고 또 우리 이제 통일부 장관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이 사안, 이 국면이 좀 혼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뭐 남북관계 전반적인 문제 또 향후의 남북관계가 이게 서로 이렇게 혼재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간단한 사안인데 사실 너무 지금 이게 범위가 넓어졌고 그림이 또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효율적인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것이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의 생각은 우리 김관진 실장이 이제 그 처음에 김양건이 오겠다고 했는 걸 가지고 황병서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좀 황병서와 1대1로 해가지고 우선 회담을 했더라면은 이 사안에 대한 좀 정리가 됐을 텐데 김양건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홍영표 장관을 또 거기에 끼워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게 됨으로써 회담이 상당히 좀 길게 되고 이 어떤 결과가 또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어떤 효과적인 어떤 결실이 나오기 위해서는 2+2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1+1. 그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 사이의 회담이 보다도 효율적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애초에 황병서를 불렀을 때 그것을 좀 우리가 관철했더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3일간을 밤을 새면서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게 도중에 그 김관진 외교안보실장이랑 그리고 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1대1로 따로 독대를 한 시간도 마련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좀 효과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 얘기가 좀 뭐 우리가 참 모르는 부분인데 일단은 두 사람이 뭔가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오갈 수도 추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회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북측에서 온 사람이 김양건이 모든 걸 잘 알고 또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봐가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아마 주로 듣는 입장으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최후 결정이라는 것도 어차피 김정으로부터 마지막 재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얘기가 오갔는 부분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북한의 대화 파트너 두 사람 중에서 그 대화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또 예정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인물은 김양건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제 중량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 또 뭐 흔히 얘기하는 이인자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남북 회담에 특히 안보 문제 세부적인 사항 또 만약에 이제 군사 문제가 해결되면서 자연적으로 또 다른 과제로 넘어가서 이런 포괄적인 얘기가 됐을 경우에는 역시 김양건만한 그런 이제 그 남북 관계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황병서만 보냈을 경우에는 아마 북에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불안해야 할까요? 뭐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됐겠죠.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이지만은 네. 만약에 우리가 김양건을 아무래도 황병서하고 북한이 불응했다 그러면은 네. 아마 이번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김양건이 어떤 형태든 간에 참가했기 때문에 이 회담이 성사된 것이지 김양건이 빠졌더라면 이번 행사는 아마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만큼 이제 김양건이 이건 뭐 북한이 차지하는 실질적인 위치 이런 걸 떠나가지고 회의나 이걸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네 사람 가운데서는 김양건이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많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 관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토리를 다 꿰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2+2 대화 채널이 좀 정착화된다면 좀 남북 관계 개선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번 회담의 차원을 넘어서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죠. 안정적인 남북 관계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그 대화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황병서와 안보실장,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 또 뭐 잘 되면은 이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라는 직책과 북한의 통전부장 네네. 간의 어떤 이런 라인들이 서로 개설이 되어서 이것이 어떤 정례적인 또는 고위급 회담으로 잘 발전이 된다면은 이것은 이번 그 어떤 그 지뢰 폭발로 촉발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새롭게 격상될 수 있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평가가 되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잠깐 언급하셔야 네네. 되는데 여기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1+1이 저는 오히려 더 낫다. 이번 이 사안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뭐 2+2 형태로 가도 뭐 무방하겠지만은 네네. 이번 경우는 2+2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네네. 이번 회담의 어떤 효율성에 있어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1+1이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어떤 형태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네. 또 기회를 잘 살리면은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회담이 비록 뭐 지뢰 폭발로 촉발이 된 이런 대화였지만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어가기를 사실 그것을 우리 국민들도 바라지 않고 남북 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니까 네. 우리 남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1대1로도 좋고 2대2로도 좋고 이런 통로가 자주 개설되고 네. 정례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두 사람, 네 사람 간에 이렇게 장시간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한 그런 그 어떤 신뢰를 서로 간에 인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지금 이 시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